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말 다사다난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그러한 주말이었습니다. 일단 산불이 우리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네요. 네, 혹시 피해를 입으신 우리 유튜브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불길이 좀 잡혀서 우리 농민들 또 근처에 사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친척이 강릉에 사신 분이 계셔가지고 전화도 좀 드려봤는데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거가 이제 저거 중간에 투표하는 게 이제 미리 선투표하는 게 이제 마감이 됐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죠. 네. 러시아 일방적인 중소도시 폭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이제 질질 끌고 가기 위한 것, 또한 협상에서 유리한 것을 자기가 점유하기 위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전형적인 러시아의 폭격 스타일인데 빨리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주는 좁은 박스권이 일단 전망이 됩니다. 뭔가를 크게 시장을 밑으로 끌고 내려가거나 위로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장세. 그렇다면 개별 종목 장세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목요일부터는 수혜주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화요일 날 종가에 어떤 종목으로 쏠리느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선거 수혜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우리들의 핵심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번 주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자포리주의 원전단지 화재에 대한 진압. 그렇죠. 러시아의 아주 치졸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공포를 몰고 가는 전략이 모든 건 다 협상. 결국은 둘 다 질질 끌다가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협상에서 좋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한 고도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2월 인플레이션이 8%를 찍을 수 있다. 이 이야기도 시장에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제가 주말에 블룸버그를 많이 읽어보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FOMC가 비둘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러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두 개 다 문을 열어놨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8%가 나타난다면 생각보다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의 말은 믿으시면 안 되죠. 다음은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급등이 멈추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이 유가가 멈춰야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바로 또 유가라는 걸 한번 잡히면 바닥으로 또 다 토해내면서 가격이 빠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유가 상승에 배팅하기보다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 배팅을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flight to quality라는 단어가 다시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쟁의 장기화 이게 이제 우리 자본시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전쟁의 장기화죠. 뭔가 불확실성이 자본시장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푸틴의 머릿속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분의 머릿속 생각이 글로벌 시장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의 전쟁 위기 앞날은 어떻게 과연 될 것인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 통로 개설 정도로 합의를 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나 원전을 공격을 했죠. 폭격으로 인한 화재는 진화됐으나 러시아군은 원전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장 유럽이 싫어하는 원전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증폭되면서 증시는 유럽과 미국이 다 떡나겠다고 그러죠. 반락을 했습니다. 방사능 누출 우려도 있었지만 진화 소식의 낙폭은 일부 축소됐지만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6천억 가까이 순매도로 나섰고 이 중 60%가량이 프로그램 비차익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차익과 비차익이 있는데 비차익은 쉽게 표현하면 인덱스 펀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투기적으로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B차익 형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승과 하락 정도에 배팅했던 세력들이 팔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앞날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을. 그래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게 액티브 펀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들의 6천억이나 판 내용을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점령이 러시아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돼서 치열하게 두 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명분 싸움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질질 끌리는 게 제일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를 전쟁 공포 강화로 대응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주말 동안 전쟁 관련 뉴스와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주된 변수로 보여지나 아직 큰 추가 변수가 시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2월 고용지표가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이 그나마 고용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하강 압력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가 감내해야 되는 비용, 전쟁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죠.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 주도권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외교적 수순이 시작될 건데 그 외교적 수순 전 단계로 서로 협상을 위한 유리한 점령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해칭 수단인 원자재와 전통적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번 사태의 프락시 지표인 국제유가와 누브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한 유가 급등에 대한 베팅은 협상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빨라지거나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원유가 난방 수요가 크지 않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투기적 순매수가 유가 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켰죠. 이들의 세력의 이익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빨리 나타난다면 또 급락하는 상황에서 닫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추연 매수보다는 이제부터는 올라올수록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달러 지수는 이게 5년 동안의 달러 지수인데 지금 5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부분을 거의 99, 100을 거의 도달한 98.51을 나타내죠. 그렇죠? 네, 5년 동안 최고의 수준의 달러 지수가 와 있습니다. 달러 강세 프라이트 퀄리티 현상이 크게 일어나죠. 금도 196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 1년 내 최고의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0달러 근처에 와 있죠.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달라지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속성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숫자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그 속성, 내부 캐릭터가 특징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주로 인플레이션은 공급 제약 측 영향을 받은 공산품 가격 급등에서 비롯됐으나 최근에는 소비 비중이 큰 서비스 산업이 완만하며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현상은 완화되는 대신 연준의 목표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문제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숫자는 꺾일지 모르지만 많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급 제약이 완화되며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던 품목의 가격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해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가격 수준이 장기간 안정적이었던 제조업 상품들이 물가 불안 근원의 원인이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 중고차 가격은 코로나 이전 20년간 연평균 0.5%씩 하락을 했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발생하고 37.2% 상승하며 물가 상승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생산의 글로벌로
94년 이후 꾸준히 가격이 하락했던 의류와 가전도 지난해 각각 5.8%와 6.0% 상승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수요 측면에서 재택의 확대라든지 외출 자재를 위한 상품 수요의 급증,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난, 글로벌 물류 차질 등이 원인이 작용하면서 나타난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미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화 의무가 해제되면서 상품 수요가 점차 둔화됐다는 거죠. 반도체 수급난과 글로벌 물류 차질 현상도 점차 완화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가격이 점차 안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공급 측면에서 이러한 그 물가 상승의 원인들이 해결은 되고 있다는 거죠. 2022년 1월에서 2월 미국의 신차 판매는 생산 차질이 극심했던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 10.1% 증가할 정도입니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던 거죠. 그에 따라서 대체적인 중고차 가격 지수, 민간 업체인 맨하임 지수가 2022년 2월 들어서 하락 전환을 했다는 거죠. 네, 중고차 가격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좀 더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류 상황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BDI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21년 10월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한때 60척에 달했던 LA 롱비치항의 대기 선박 숫자도 2월 18일은 5척으로 줄 정도로 공급 측면에서 문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와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반대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1년 4분기 이후에 주거와 서비스, 에너지 및 주거비를 제외하고 주거와 서비스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원인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시장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 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꺾일지 모르지만 서비스 부분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다면은 미국 정부 FOMC의 긴축의 의지나 대차대표 축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봐야 되죠. 이러한 인플레이션 내부의 속성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입니다. 네, 좀 이어서 두 번째로 주거와 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앞에서 제가 힘주어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와 서비스는 소비자 물가에서의 비중이 32.4%와 25.0%로 굉장히 높죠. 물가의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표적인 항목이죠. 그렇죠? 물가의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대표적인 항목이 주거와 서비스다. 주거비 상승은 지난 2년간 31.2% 상승한 주택가격이 16개월 내에 실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먼저 상승하고 16개월 후에 지금 주거비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에 따라서 2021년 4분기 전년 대비 3.5%를 기록한 주거비 상승률은 2022년 1월에는 4.7%로 확대됐다는 거죠. 서비스 물가도 위축되었던 의료, 여행 등의 수요는 회복되었으나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2021년 4분기 대비 3.4%, 2022년 1월에는 5.3%를 기록할 정도로 의료, 여행, 서비스 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해당 부분의 구인 구직 비율이 20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래서 이는 인플레이션 전망에서는 노동시장 참가율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시장 참가율이 서비스와 주거에 굉장히 주거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주목할 점은 금융시장과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장기 물가 예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발생할 조짐은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채 10년에 내재된 물가 기대 지수는 우리가 BEI 지수라는데 3월 3일 현재 2.7%이며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에서 향후 5년은 물가 예상도 3%대 머물고 있을 정도로 물가가 중간 정도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확률, 기간적으로 오래될 확률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1년 말부터 노동 참가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금 물가의 악순환은 수년간 수요 압력이 누적될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제도적으로는 60년대, 70년대와는 달리 노조 조직률이 낮고 임금을 물가에 직접적으로 연동시키는 임금제도도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이죠. 이러한 점을 근거로 시장은 미국의 핵심 PC 인플레이션 2022년에 3.8%, 23년에는 2.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만 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가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실전 5를 본 이상은 중간 정도 5에서 3% 수준의 물가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될 확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 지표 중에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질문, 향후 FOMC 방향입니다. 과연 향후 FOMC는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최근 이틀간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파월 의장은 3월 FOMC에서 25페이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죠.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오토 파일럿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절될 거다. 유연하게 조절이라는 단어를 썼죠. 출구 전략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3월 FOMC를 불과 열흘 앞두고 그강 시장 참여자들은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페드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페드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은 첫 번째로 지정학 리스크나 경제지표 변화 등을 반영을 하여 신중하게 출구 전략을 진행하면서도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금리 인상 지속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균형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죠.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죠. 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3월 FOMC에서 호키시한 서프라이즈나 이벤트 리스크 우려가 크게 완화된 모습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은 그럼 최근에 나타난 전쟁 수혜주들의 향후 전망은 일단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쟁 수혜주들의 시장을 리딩하는 가장 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들의 향후 전망은 어떨 것인가? 러시아 제재 이슈에 따라서 반사이익 기대되는 업종이 지금 최근에 상승을 했죠.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 프로그램 매물 매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차별한 장세가 금요일 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들이 각각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한번 떠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운 봅시다. 해운 섹터. 글로벌 해운사의 러시아 운항 중단이 나서면서 물류 차질에 따른 해상 운신 가능성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추가 상승이 전망되는 가장 큰 리스크는 협상 타결과 화해 분위기다. 이것만 나타나면 바로 또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죠. 또 과거 진단키트 시장을 보는 듯한 데자뷰가 지금 해운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HMN 기준으로 4만원 수주 조달 시 이익 실현을 추천을 합니다. 지금 35,000원이니까요. 대한해운은 4,000원 정도, 페널션은 8,000원 수준이 도달하면 이익을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철금속 파트입니다. 러시아 제재에 따라 일부 금속 수급 차질 가능성과 계절성에 따른 재고 비축 수요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 주식들이 상승을 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철금속을 잘 모르겠어요. PJ 메탈이나 삼암 알루미늄 정도나 관심이 있는데 목표 가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LS 인터내셔널 정도는 우리들이 비철금속 주가 상승에 대비를 해서 한번 사서 들고 올 만한 정보, 이미 이제 주가는 1차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비철금속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LX 인터내셔널 정도는 사서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목표 수익률은 여기서 높아봐야 15% 정도로 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방산입니다. 지정학적 의료 지속과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 방어주로서 방산에게 쏠림주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방산주는 LIG 넥슨 하나만 사도 충분하다. 목표 가격은 8만원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한 1.6조인데 2조 정도 보고 LIG 넥슨 정도는 방산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LIG 넥슨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스 등 에너지 산업은 너무 심하게 주가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올라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아침 방송을 하면서 5종목을 추천했죠. 현대건설, GS건설, DLENC 차기 정부 수혜주다. 누가 당선이 되는 건설은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효성 TNC, 니어푼주의 수혜주다.
날씨가 따뜻하고 사람들이 활동이 많을수록 레깅스에 외출복하는 더 급속히 진행되죠. 이제 50만원, 49만 9천원, 49만원 왔습니다. 60만원까지 들고 가야 된다. 다음에 폴더블, 우리가 IT를 지금 전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크게 IT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파인 테크닉스 정도 폴더블 관련 수혜주주는 하나 들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리오픈 수혜주로 에스테틱, 우리 얼굴을 좀 다듬고 관리를 해주는 거, 뉴트로닉하고 클래시스 정도는 살만하다. 그 다음에 에너지 리스크가 지속되고 경기 민감주로서 우리가 조선주에 대한 그러한 미래 좋은 면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 이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신정부가 들었으면 반드시 또 M&A에서 매각 협상을 할 겁니다.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정도는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자율주행을 뭔가 하나를 사야 된다면 현대오토에버 정도가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제가 6개 파트를 토요일 아침에 추천을 했죠.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또 여러분들의 투자 유니버스에 넣어 놓으시고, 이번 주 제가 눈여겨봤던 새로운 종목 5종목을 또 추천해 드립니다. 금주 추천 종목 5, 한번 봅시다. LX 인터내셔널,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석탄 및 판 가격 강세로 올해 실적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가격은 4만원 좋습니다. GS건설, 신정부건설 수혜주,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대한해운, 리오픈, 러시아준 등의 해상 물류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고 있죠. 운송, 운임 상승이 수혜주입니다. HMM 상승으로 섹터 전체가 긍정적인 수혜가 전망되죠. HMM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대한해운 지금 3,500, 3,000원 초반이니까 4,000원 정도 사볼만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삼한 네트워크스인데요. 삼한 네트워크스는 올해 4개 이상의 드라마가 방영될 거 예상됨에 따라서 매출 상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체 지식재산권 확보를 한 드라마 라인업의 본격화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자체 IP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죠. 그러나 이미 가격은 한번 1차 상승을 마쳐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리오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한 번 또 수혜가 일어나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6,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독특하게 태웅 로직스인데요. 삼자 물류를 하는 회사죠. 삼자 물류라는 것은 남에게 물류를 받아서 자기가 시장을 다 뿌려주고 개척해주고 챙겨주는 그러한 것을 토탈에서 책임진 그 삼자 물류라고 하는데, 태웅 로지스가 지난 금요일 날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이 793억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작년 대비 441%나 증가했죠. 재작년 대비, 2021년 대비. 그런데 시총은 겨우 1,700억 수준입니다. 삼자 물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다만 로직스나 중소형자들의 성장성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로직스가 시장을 바꿔놓은 케이스는 못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경쟁이 심하고 마진이 박한 산업이죠. 그래서 단기 투자 전략 정도로 접근을 해라. 태웅 로지스 목표 가격은 12,000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GS건설, 대한해운, 삼한네트워크스, 태운로직스 이게 한 1, 2주 정도 보고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만 보고 올라오면은 이익을 실현하는 단타형이죠. 장타형은 그 앞에 설명했던 현대건설 이쪽이 장타형입니다. 얘들은 플러스 한 20% 이상이고, 뒤에 설명했던 오늘 금주 추천 종목은 단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 중에서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려서 투자를 해보는 그러한 와이즈한 투자 전략을 추천합니다.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이죠. 네,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또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장기화로 갈 것인지 협상을 할 것인지 기로에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미국의 긴축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지, 15, 16 앞두고 이제 치열한 이론과 악유들이 부닥치는 거죠. 여기에 미국 FOMC 지방은행 총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막 쏟아질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닥은 단단하다. 그러나 위는 막혀 있다. 그래서 치열한 순환매가 강한 개별 종목 장세이다. 그래서 짧게 잡고 먹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 이 정도가 맞지 않나 결론을 내봅니다. 자, 투표들 현명하게 잘 하시고 즐겁고 멋진 월요일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